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제4회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의 오민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세미나 이후로 또 무더위가 지속되더니 지난주까지 30도 넘는 더위가 지속됐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맑은 하늘이 얼굴을 비춰주더라고요. 네, 자연의 신비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간은 결코 자연을 거스릴 수는 없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인간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 AI를 기반으로 하는 또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 AI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알찬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또한 그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항상 그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FNF 클리드 온라인 세미나를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기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었는데요. 3월에는 그 제1회 세미나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과 추진 방향 및 사례를 살펴보았고, 5월 제2회 세미나에서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활용 체계와 지자체 활용 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7월 제3회 세미나에서는 지난 세미나의 그 연장선에서 AI 시대의 정보 보호, 그 보호 정책과 또한 보안 기술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올해 마지막 세미나이죠.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윤리 문제와 글로벌 AI 규제 동향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정은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발표를 듣고 패널 토론 및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고 그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또 함께 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채팅창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모신 첫 번째 발표자는요,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의 전창배 이사장님이십니다. 전창배 이사장님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윤리의 진흥 및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를 창립하여 운영하고 계시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포용포럼위원, 육군과학기술위원회 AI 양자기술그룹 자문위원, 뉴스위크 컬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국내외 최신 AI 윤리 이슈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모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인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세미나에 초대를 해주셔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시민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금 궁금해 하시는 이슈죠. 최근에 또 일어났습니다. 네, 그 텔레그램방 딥페이크 사건 또 일어났죠. 아마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인공지능 윤리
특히 이제 최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볼 텐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윤리, 도덕, 철학 이렇게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실생활에 우리 AI가 이제 함께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역기능, 부작용,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협회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요. 저 협회는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창립이 됐고 지금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공익적인 일을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윤리, 인공지능 윤리자가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 기관 중에 유일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윤리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 AI 기술과 윤리가 같이 조화롭게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 기술과 윤리를 함께 아우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죠. 인공지능. 아마 기존에도 세미나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기술적인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 인공지능이 뭘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2년 전에 아마 자, 기억이 나실 건데, 자, 우리 시대의 지성, 석학이라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어령 박사님? 네, 이어령 박사님께 돌아가셨죠. 네. 이어령 선생님께서 얼마나 IT의 전문가냐면 디질로그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책이나 이런 저서들이 실리셨죠. 제가 이제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인공지능으로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네, 제가 프롬프트를 몇 마디 입력해서 말과 경주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입력했더니 뚝딱 몇 초 만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네, 대단하죠. 네. 지금 말과 경주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제가 했는데 왜 그랬냐? 자, 제가 이제 초기에 이어령 박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일 거예요. 그때 강연을 하셨는데, 자, 어떤 시민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인공지능이 뭡니까? 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어령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은 말이다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네, 인공지능이 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인공지능은 말이다. 자, 우리가 말과 경주하느냐? 경주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말하고 경주하지 않습니다. 경주하면 당연히 지죠. 말을 어떻게 이깁니까? 네, 우리 인간은 말하고 경주하지 않는다. 아니, 경주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은 말을 등에 잘 올라타서, 자, 말을 잘 이용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편리하고 빠르게 가면 되는 것이지, 자, 말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말하고 경주할 필요도 없고 또 말을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인공지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도요, 우리가 경쟁하거나 뭐 경주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인공지능하고 이제 바둑둘 필요가 없어요. 바둑 둬봐야 집니다. 네, 바둑둘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우리 인간이 원하는 편리함을 가져다 도구로 네,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인공지능과 경쟁하거나 뭐 부러워하거나 뭐 인공지능이 되려고 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을 우리가 잘 타고 가야 될 때 말등에 올라타서 우리가 말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고삐를 잘 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크게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죠. 이것처럼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이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인간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공지능 윤리죠. 네, 인공지능 윤리. 우리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신문, 뭐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요. 인공지능 윤리가 도대체 뭘까요? 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지털 윤리, 의료 윤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윤리하면 뭐예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의료 윤리하면 뭐예요? 의료인들이 또 의료기관이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합니다. 인공지능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소비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만들면서 지켜야 될 윤리, 이 두 가지를 인공지능 윤리라고 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윤리가 두 가지 윤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발자와 기업의 윤리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용자, 소비자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윤리는 인간의 윤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을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 이면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법적 문제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요 6가지 문제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통계를 내본 거예요. 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제 6가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AI의 편향성 문제. 두 번째, AI의 오류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세 번째, AI의 악용과 오용에 대한 문제. 네 번째,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문제. 다섯 번째,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환경 파괴나 킬러 로봇 문제. 그리고 여섯 번째,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이 6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기술이 또 한 달 뒤에 챗GPT보다 더 획기적인 또 무슨 기술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 기술 이면에 또 다른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법적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따라서 이 인공지능 윤리는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6가지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향성입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편향이 있다, 편견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제가 말 그린 그림 그린 인공지능이 있었죠? 그 인공지능을 토대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요. 이 미드전이라고 하는 생성의 AI인데 여기다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줘요. 커피 들고 선글라스 낀 여성 그려줘 이렇게 이제 명령을 입력했더니 전부 다 백인 여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가판대서 음식 파는 여성 그려줘 했더니 또 전부 다 인도계 여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못됐죠. 아니 무슨 커피 들고 선글라스 낀 여성이 다 백인만 있나요? 아시아계도 있을 수 있고 흑인도 있을 수 있죠. 가판대서 음식 파는 여성이 다 인도 사람만 파나요? 아니죠. 백인 여성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편향된 결과가 나올까요? 자, 그 이유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은요. 자, 올바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학습을 할 때 뭘로 하죠? 데이터로 하죠. 근데 이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가 편향이 있거나 편견이 있거나 오류가 있고 불완전하면 그걸 그대로 학습한 인공지능도 결과적으로 편향이 있고 편견이 있고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도 컴퓨터니까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의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짜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있나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약간 편향 편견이 다 있고 머릿속에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나도 모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편향 편견이나 주관들이 인공지능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AI의 편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해결해야 편향성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데이터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공정한 데이터를 우리가 걸러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계적으로 자동화돼서 이렇게 자동화돼서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아직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라벨링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걸러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빈틈이 생기고 완벽하게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자, 사람이 만드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편향 편견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자,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혐오나 차별 이런 편향 편견이 좀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또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AI 편향성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째, 오류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아직 인공지능이 불안전한 기술이에요. 자, 우리가 하도 SF 영화에서 이제 그 AI들을 너무나 이제 많이 보고 로봇들을 보니까 이게 선입견이 생겨서 인공지능 로봇 하면 완벽할 것 같죠. 인간이 뭔가 해달라는 거 완벽하게 다 해줄 것 같은데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인공지능은 지금 굉장히 불안전하고 초창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장도 많이 나고요. 오류도 많이 생겨요. 자, 이 사례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로봇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나라거든요. 로봇 강대국인데 파프리카 선별 작업장에서 산업 로봇이 프로그램을 수정 중이던 작업자를 박스로 오인해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집어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인식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박스로 인식해서 이제 잡다가 이제 사망하는 사고, 이런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 3월 28일에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산업 로봇을 점검하던 중에 오작동으로 로봇 기계에 또 눌려서 중상을 입거나, 네, 또 뭐 2022년 4월에도 경기 평택 진위면의 음료 생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컨베이트 벨트에 연결된 산업 로봇을 점검하던 중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 2020년에도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산업 로봇을 점검하는 40대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한 로봇팔에 깔려 숨지는 사고, 이런 인공지능 로봇의 오류로 인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거의 사망 사고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하고 체크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출시한 다음에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악용 문제입니다. 자,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AI 악용 문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사례 하면은 이제 딥페이크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자, 최근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그죠?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사실 법은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임지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2020년 6월에 성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올해 5월 달 기사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통계를 냈는데, 자,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적발을 한 건수가 4,691건이다라는 기사를 이렇게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기사를 처음에 딱 보고, 아, 이게 작년도 통계구나. 작년도에 전체가 한 4,691건이 일어났구나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일어난 건수가 4,691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제가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0건 이상씩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성범죄가 일어날까요?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따가 토론 시간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이 해결 방안을 좀 더 자세히 모색을 해보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 사실 요즘 생성형 AI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죠. 네, 저작권 문제. 이 부분도 이따가 임지훈 박사님께서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 AI의 저작권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AI로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로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지금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왜? 법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AI 시대에 AI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거의 미비한 상태예요. 제도적 공백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가 만든 컨텐츠, 예를 들면 생성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멋진 또 영상도 만들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써서 이런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가지고 만든 이러한 예술 작품, AI로 만든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의 저작권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좀 억울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법이 없으니까. 네. 그걸 역으로 말하면은 누군가 멋진 AI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걸 내가 막 가져와서 써도 된다? 네, 사실 된다라는 거죠. 왜? 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갖다 쓰면 또 안 됩니다. 네, 갖다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왜 안 되냐면, 자,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성 AI로 멋진 어떤 그림을 예술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 그림이 기존의 어떠한 예술가의 작품과 비슷한 그림이 나왔다. 뭐 피카소의 그림, 고갱의 그림과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왜냐하면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술가의 그 재단에서 예술가의 그 관련 관계자들이 소송 걸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AI로 어떠한 이 사람을 뽑아냈어요. 사람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죠. 근데 그 뽑아냈는데 연예인 얼굴하고 비슷한 얼굴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이 의도하진 않았어. 그런데도 그 연예인 얼굴이 비슷하게 나왔으면 그 사진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왜? 그 연예인이 여러분한테 소송 걸 수 있어요. 뭘로? 인격권 위반으로,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마음대로 AI로 만든 컨텐츠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저작권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있죠.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심각해요. 여러분 챗GPT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 챗GPT가 모르는 게 없죠. 척척 박사, 만물 박사예요. 네, 왜 그래요? 이 챗GPT는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했죠.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신문 기사, 또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전문 서적,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대학교 논문, 또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일반인들이 쓰는 SNS 글, 블로그 글, 이런 걸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챗GPT 같은 AI 기업들이 이런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들의 원 저작권자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네,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죠. 저작권 위반이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동의를 받지 않고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런 저작권 있는 컨텐츠를 함부로 수집해서 유료 AI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곳이 자, 언론사입니다. 역시 법이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명확하게 지금 어떤 이제 기준이나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이제 언론사. 미국 뉴욕 타임즈가 챗GPT 만든 오픈 AI에게 1조 원대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언론사가 이겨야 될 것 같죠. 왜? 저작권의 피해를 봤으니까. 근데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입증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작권자가 이 AI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저작권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활용했다라는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돼요? 피해자가 해야 돼요. 언론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증명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AI의 특성상 또 AI의 그 생성형 AI의 알고리즘의 특성상 이 입증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챗GPT에 학습된 데이터가 뭐 언론사 이 뉴욕타임즈 글 하나만 학습됐나요? 수많은 온라인상의 데이터 중에 일부, 극히 일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치 않고 그 됐을 때 결과도 어디에서 이 언론사의 데이터가 나왔는지도 우리가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다. 입증하기 어려우면 결국 판사는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소송을 걸까요? 이 소송 거는 이유는 결국 이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정당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가를 받고 컨텐츠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소송을 이제 하는 이유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자, 이것도 사실 좀 심각하죠. 여러분 챗GPT의 홈페이지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내용이 아니라 챗GPT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Who can view my conversations? 내 대화 내용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We review.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We는 OpenAI 회사죠. 네. Will you use my conversations for training? 내 대화 내용을 학습에 이용합니까? Yes.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누가? OpenAI가. 챗GPT 만든 회사가 여러분이 챗GPT한테 입력한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챗GPT한테 입력하는 대화 내용 중에 개인정보, 은밀한 사생활, 회사 기밀, 업무 기밀 이런 거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 챗GPT에 옵션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임시 채팅이라든지 이제 그런 옵션이 있고 또 데이터 설정에 가면은 학습하지 않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키고 활용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메모리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예전에 말한 걸 까먹고 다시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런 또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인 정보나 아니면 이제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챗GPT를 활용해야 된다면은 그러한 기능을 설정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AI는 기술이자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사실 AI는 없어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기 위한 기술이자 도구인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에게 혜택은 요만큼 가져다 주고 피해는 더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아예 우리는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인간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인간의 이로움만 주는 기술을 또 개발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AI가 환경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채팅창이 아니라 그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할 때보다 챗GPT에게 이제 채팅을 한번 할 때가 탄소 배출이 7배에서 10배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우리가 편리하다고 쓰면 쓸수록 환경은 더욱더 파괴되고 오염이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혈안이 돼서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전력이에요, 전력. 네. AI를 구축하고 돌리고 운영하려면 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까지, 원자력 발전소까지 운영하겠다는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고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면 우리 인류는 사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 아닙니까? 네. AI는 도구일 뿐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AI를 우리가 무작정 개발할 게 아니라 탄소를 저감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킬러 로봇 문제가 있습니다. 자, 킬러 로봇.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년째 이어지고 있죠. 또 이스라엘에서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지금 유용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로봇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드론이에요. 킬러 드론. 이 자폭용 드론이 불과 50만 원에서 70만 원짜리가 2천억짜리 전투기, 500억짜리 탱크보다 훨씬 더 살상력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 됐어요. 지금 전쟁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각국의 국방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 이거 굳이 탱크 이런 거 개발할 필요 없다. 드론만 열심히 개발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살상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킬러 드론도 입증이 됐는데, 자, 킬러 로봇, 휴머노이드 형태의 SF 영화에 나오는 로봇까지도 이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요, 로봇 개, 자, 동물 형태의 로봇 개를 전장에 투입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관총이 달린 작은 자율형 주행차의 어떤 로봇, 이 로봇까지, 무인지상 로봇까지도 지금 전장에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 형태의 킬러 로봇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킬러 로봇이 전쟁터에서 활용이 되면 자, 인간에게 큰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 무고한 민간인이나 인명이 살상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인공지능에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율성, 이 자율성이 점점 부여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자율성이 부여됐을 때 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인간의 명령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해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인식하고 대비해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미션 명확해졌어요. 윤리적이고 신뢰가 가능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방법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찾지 않으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저희 같은 민간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방법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이게 이른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준칙, 헌장, 뭐 권고, 이러한 말로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인간의 선의에 기대서 자율적으로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한 이때부터 이제 딥러닝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많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들이 발표가 되고 인공지능 윤리가 강조가 됐는데 그러다가 2022년도 자 이때부터 신뢰성 AI 에틱스에서 AI 트러스트 월시로 조금 개념이 조금 이제 구체화됐어요. 좀 좁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조금 좁혀진 거예요. 그러다가 2024년 말, 작년 말부터는 자 이번에는 AI 세이프티로 또 개념이 더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에서 안전한 인공지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는 자 아예 이제 AI 로 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법으로 규정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자 정말 AI 안전에 관련된 부분, 정말 안전하고 또 악용이 되는 소지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인공지능들은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율하고 또 제대로 개발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좀 보셨는데요. 인공지능 윤리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에 들어가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브레이크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또 법과 제도라는 이런 제도가 잘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에도 인공지능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적합한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지 우리 인류는 안전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누구다? 인간이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결국 인공지능 윤리 문제 해결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하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돼요. 교육, 기술, 정책. 하나만 써서는 해결 안 됩니다.
네,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교육이 저는 제일 강조를 하는데요. AI 윤리 교육을 모두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주체들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대학교, 대학원생, 개발자, 기업인, 공무원, 소비자, 시민들까지 모두 다 받아야 되고요. 또 기술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어떤 기술? AI 윤리를 지켜주는 기술. 예를 들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AI의 편향성을 필터링하는 기술. 이러한 기술들은 기업이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또 이런 공공기관들이 정책들을 통해서 AI 윤리 가이드라인들을 더욱더 많이 확산시키고 전파하고 또 지금 제도적 공백 상태인 법과 제도를 또 충실하게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죠. 그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인공지능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발표 초반에 인공지능은 도구이지 인간의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이사장님 발표를 통해서 인공지능 윤리의 그 6가지 문제와 또한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또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의 관계, 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동반자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시는 말씀, 네, 잘 우리가 모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장님의 그 귀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2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정보보호연구원 임지훈 박사님께서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지훈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에서 연구 중이시고요. 동대학에서 그 스마트 보안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의 의의와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방향과 공동체의 역할, 과제 등 많은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임지훈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의 임지훈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규제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동향과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발표의 흐름은 먼저 왜 인공지능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지 먼저 인공지능 윤리로부터 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인공지능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인공지능 규제의 전반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또 그 전창배 이사장님께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 법적 규제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의 인공지능 윤리가 강제성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법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그 이전 단계인 인공지능 윤리의 변천사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윤리 자체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로봇 윤리의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가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의 기술 전문가,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또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형 기업들이 먼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던 상태도 아니었는데 먼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원칙들을 마련해 갔던 게 201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2016년에 이제 그 이세돌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알파고, 네, 알파고와의 대결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활용도가 점차 이제 높아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끼칠 위험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원칙들을 이제 마련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국가들이 원칙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국제사회 차원에서 뭐 OECD라든지 그다음에 G7이라든지 유네스코라든지 국제적인 윤리 원칙들을 이제 마련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 원칙이 그렇다면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실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과 많은 국가 정부들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들,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기술 커뮤니티의 행위들을 그 원칙들이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윤리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또 너무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 윤리 규범은 실패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법적 규제로 강제성을 띈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이 우리들이 이제 신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율 규제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신기술이 가지는 그 위험의 추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또 혁신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자율 규제가 분명히 기능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이런 자율 규제라든지 아니면 윤리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더 강조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와 있고 또 그러한 리스크가 예전에는 추상적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리스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통제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인공지능을 법적으로 규제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럽의 인공지능 법이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규제 도입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법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의 기본법 안에서 모든 인공지능에 관련된 문제들을 규제하는 그런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편 이거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규제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규제보다는 좀 더 안보 이슈에 치중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바라보고 그 특정 영역, 일부 영역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좀 규제해 나아가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생성형 인공지능에 특화된 이제 문제들을 따로 별도로 개별의 규정들을 마련해 나아가면서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그런 리스크별로 규제들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이슈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 EU의 인공지능 법이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후에 인공지능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EU 내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법이 막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부터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온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20년에 이제 그 EU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백서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동법안에 이제 초안이 발표가 되고요. 이제 그 2021년 초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또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챗GPT의 등장이고, 챗GPT가 그 활용도가 굉장히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나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2023년에 이제 그 유럽 의회에서 그 법안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올해 3월에 이제 본 의회에서 이제 규제 법안이 통과되고, 지금 현재 8월 1일에 이제 해당 법은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인공지능 법의 이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위험에 기반한 AI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말 다양한 인공지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뭐 기본권 가치 이런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면 그만큼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은 규제를 약화하는 이런 리스크 기반의 규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에 대한 명확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그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금지에 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나중에 또 이렇게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있는 것이 바로 하이리스크, 고위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위험입니다. 이 고위험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EU 인공지능법의 핵심적인 규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이제 원래 특별하게 이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이라든지 무선 장비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규제 대상이 됐던 그 제품들에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런 고위험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법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고위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명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아래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중요 인프라에 관련된 거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채용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법 집행기관에서 사용되는 거라든지 뭐 이민이랑 뭐 국경 통제 이런 데에 관련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제 고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한 규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의무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그것도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하는 제공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그 의무사항들이 있고, 그 제공자가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서비스로 이제 뭐 배포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 배포자에 대한 의무들을 다 세세하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거나 또 로그를 보관해서 기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의무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제공자와 배포자 이외에도 또 뭐 별도로 이제 수입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들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정 투명성 위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생성형 AI를 좀 많이 염두에 두고 또
만들어진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AI 시스템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투명성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은 AI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련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에도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라벨을 지정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거나 그 딥페이크를 통해서 만든 컨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한 딥페이크에 의한 컨텐츠라는 것을 사용자들이 모두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최소 위험으로 보고 법에서는 이제 별도로 규제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이런 추가적인 행동 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채택해서 활용해 나아가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인공지능법에서 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정 목적을 두고 그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다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차원 더 윗단계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아직 이러한 범용 인공지능이 멀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EU 차원에서는 어쨌든 챗GPT의 등장도 이러한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를 좀 예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범용 인공지능을 이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있을 텐데요. EU 인공지능법에서는 훈련에 있어서 10의 25승 이상의 연산이 요구되는 GPAI에 대해서는 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10의 25승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감이 안 되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은 고도의 연산이 필요한 엄청나게 규모가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더 강한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굉장히 다른 노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어찌 보면 인공지능 글로벌 탑 인공지능 회사들이 거의 다 미국의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 자국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산업을 좀 압박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성장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고 오히려 인공지능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이제 주로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리스크가 미국 안에서도 이제 존재를 함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라든지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서 조금 정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는 인공지능 관련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백악관에서 불러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기업 차원에서 그 다음에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 나아가자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어찌 보면 기업들의 자발적 준수를 조금 더 이제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작년 10월에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이제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 규제 관련된 이제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들의 그런 또 성장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산업 규제 측면에서 이런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정말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규제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이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제 8가지 이제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이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연방기관이 어떠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그 안전보장에 이제 중대한 리스크를 끼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는 하거나 이런 제품들을 이제 출시를 할 때는 이제 연방정부에서 그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이제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중용도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 유럽에서 말하는 그 GPA와 되게 좀 유사한 내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제 화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방사능 아니면은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국가 안보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이제 사용되는 것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콘텐츠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아까 전에 EU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딥페이크 같이 이런 거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똑같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라벨링 하는 것과 뭐 그 다음에 생성형 그 다음에 합성 콘텐츠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키우는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PET 기술을 더 개발을 해서 미국 국민들의 이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명확한 기준을 책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갔고 소비자라든지 환자,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강한 보호를 갖추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했던 것, 좀 또 신기했던 거는 이제 노동자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편견을 받고 또 이제 해고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노동자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원칙을 제정하고 또 그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 별도의 이제 규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이제 규정이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알고리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사용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성을 이제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딥페이크 관리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인공지능을 뭐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키고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와서 중국은 되게 빨리 성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중국이 그렇게 해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좀 중국 역시도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이제 충분히 식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법들을 오히려 되게 빠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돼서는 조금 우리랑은 또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딥페이크를
활용한 이제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이제 또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예 또 금지하는 좀 특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도 이제 워터마크를 붙여서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편집하기 위해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때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들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관련 규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 훈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위험이라든가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 나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콘텐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생성형 AI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또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예만 일단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직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아시아의 좀 IT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진국인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EU나 이런 데처럼 인공지능 법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 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인공지능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 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무래도 아까 전에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법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고 또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인공지능 윤리가 어떻게 실제 사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고 또 인공지능 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강조한 접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막연히 이후의 AI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인공지능 규제를 어떻게 마련해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돼서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규제가 조금 더 틀을 단단히 갖춰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국들의 인공지능 규제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래도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국제 차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그런 윤리적인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런 원칙들이 법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할권에 맞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라든지 우리의 문화에 맞는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리스크 기반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되게 분야별 섹터별로 되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거기서 또 규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 분야 영역에서 그 아랫단에서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고 또 이런 규제와 연동시켜 나아갈 것인지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법이라든지 인공지능 규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혁신에 관련된 규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과 또 연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정책 영역과 인공지능 규제를 어떻게 또 연결시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인공지능을 계속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또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또 혁신까지 챙겨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단순히 이제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그런 규제 동향과 그다음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참여해 나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고려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지훈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신기술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것과 또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 사이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참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데에 또 그 이론적인 기반을 오늘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 인공지능 윤리 논리와 법적 규제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글로벌에서 대표되는 그 나라들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접근 방식을 또 비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규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정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저희 모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귀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그 역할 중에 또 발표자 분들의 시간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분의 발표자 분께서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주셔서 저의 역할을 덜은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쉬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고 휴식 시간을 갖고 2부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면서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그 업무 중에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발표를 들으시면서 또 떠오른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채팅창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질문들 가지고서 또 토론 시간에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3시 한 10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제4회 온라인 정기 세미나 제2부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과 또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두 분의 그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발표 흥미롭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윤리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 같아요. 인공지능에 왜 윤리가 필요한가요? 물론 아까 그 발표 중에 이제 말씀 주셨지만 왜 필요하죠? 네, 네. 결론인데요. 네. 제가 항상 이제 강의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결론인데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네.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해야죠. 인공지능 인간을 통제해서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기술 상황처럼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아마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우리 SF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인간을 지배하고 죽이고 통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와 미래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가 지금부터 필요한 이유는 인공지능한테 사실 우리 인간이 지배당한다기보다 이용당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잘 통제해서 제대로 개발해서 올바르게 활용하고 또 인공지능의 위험성 또 역기능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근데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을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아서 또 많은 생명을 구했듯이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이면의 부작용, 역기능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개발하고 이용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와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은 그 부산광역시의 그 박수환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이사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그 오늘의 결론과 같은 질문이긴 했는데 또 다시 한번 그 오늘의 주제를 상기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또 임 박사님께 그 왜 인공지능의 규제가 필요한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질문 먼저 드릴게요. 발표 중에 그 노동자가 AI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그냥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AI가 노동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그 노동자라든지 그러니까 직업에서 그 일을 하는 이제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또 민감한 게 어찌 보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회사에서 인사과나 이런 데서 이제 평가를 하거나 할 때 다양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 평가를 할 텐데 이 과정을 온전히 그 인공지능에만 맡기고 인공지능이 그 결정을 하게 둔다면 그 안에서 만약에 차별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입이 되면 노동자가 알게 모르게 받는 그런 피해들이 분명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배려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윤리적으로는 그럼 노동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또 있을지. 노동 현장에서 지금 가장 인공지능 윤리 문제 심각한 것은 이제 일자리 문제고요. 아까는 제가 강연 때는 일자리 문제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죠. 시간 관계상. 근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 우려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요, 안전한 일자리가 없어요. 네.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안전할 것으로 기대가 됐던 예술가라는 직업도 사실은 지금 뭐 이제 생성 AI 나오면서 오히려 뭐 예술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림도 AI가 그리고 작곡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못하는 일들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기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부터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초에 어떤 모 은행에서 콜센터를 AI로 다 바꾼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콜센터 직원 200명을 한꺼번에 해고를 했어요. 무려 200명을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아닌 날에 날벼락을 맞고 이제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들고 일어났죠. 네, 이거는 말이 되느냐, 어떻게 2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다시 번복을 해서 해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번복한 사례가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 뭐 해외는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생성 AI 때문에 배우나 작가도 조합이 또 파업하기도 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더 일어날 거라는 거죠. 또 심지어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되면은 분명히 이제 하루아침에 우리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이런 분들 일자리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분명히 피해를 입는 일자리는 생긴다라는 거고,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감수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인공지능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피해다,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고 또 부양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또 지자체와 또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그분들 AI와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재교육을 시켜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또 전직 이직을 지원해 드린다든가 이러한 지원을 해줘야지 이러한 대책들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같이 합심해 가지고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 상실의 문제가 저희한테는 사실 그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들이 잘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예술가들은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창작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절대 예술가들을 위협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AI가 스스로 영화도 만들어내고 뭐 그림도 그리고 하는 측면에서 또 예술가들 역시 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그 대응 방안들도 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또 이제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공무원 분들이세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런 그 공무원 분야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무원 분들은 이제 사실 비교적 그래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미래의 일이 지금 너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좀 단순 업무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RPA라고 하죠.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지금도 이제 공무원 분들이 이제 어떤 좀 뭐 엑셀 작업이라든지 뭐 데이터 수집하고 뭐 처리하고 메일 보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를 이제 하는 시도들, 그런 적용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단순한 업무보다는 조금 고급 업무, 또 대시민 업무, 대주민 업무들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죠. 그 일자리 측면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AI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탑3 안에 든 전자정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AI 기술이나 이러한 정책들이 아마 공직에 굉장히 빨리 밀어닥칠 거예요. 그럴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AI를 공직에 공무에 활용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수행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두 가지 리터러시가 있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지식 정보 측면의 리터러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에 대한 이제 리터러시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 아셔야 돼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무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뭐 각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도 교육들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어요. 저도 그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많이 출강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단발성으로 그러한 교육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술은 계속 AI 기술 계속적으로 또 업그레이드되고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맞는 그런 교육들도 공직의 공무원 사회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그 공무원분들께 질문을 좀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공직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획안을 만들다, 기한문을 만들 때 챗GPT를 써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써도 된다. 네. 그리고 뭐 쓰지 말아라 이건 비현실적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고 챗GPT와 같은 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쓰는 게 더 좋아요.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내 업무에 더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쓰긴 쓰되 제대로 잘 써야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인공지능 도구는요, 말 그대로 도구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정말 대단한 것, 정말 내 일을 모두 다 처리해주는 또 다른 인간처럼 쓰면 안 되고요. 내 일을 일부 도와주는, 내 일을 보조해주는 그런 비서, 도구로서 쓰셔야지 그 AI 도구를 너무 과신하거나 과의존하면 안 됩니다.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도구, 특히 챗GPT 같은 이런 AI 도구들을 예를 들면 쓸 때 초안 정도는 만들 때 쓰는 건 좋습니다. 기획안, 기한문에 초안을 작성하거나 뭐 아니면 문서를 요약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럴 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안을 갖고 그대로 보고해서 정책으로 이제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인공지능이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인간이 시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안을 인공지능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초안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해서
검토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나만의 의견을 넣을 건 넣어서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서 내 책임으로 이제 보고서를 완성해서 이제 정책으로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I를 우리가 도구를 쓸 때 말 그대로 도구로 이제 써야지 너무 과의존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해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발표 처음에 AI는 도구이지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말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나를 대신하는 대체물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몇 분께서 행정기관, 국가기관에서 그 AI 활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그 동해시청의 김영미 선생님, 그리고 강원특별 프라임텍 인터내셔널의 김수진 선생님께서 좀 유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AI의 자료를 기록하여 기억시키고 후에 이를 이용하여 자료를 쉽게 찾고 정리하는 역할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 AI에 질문을 하면서 저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걸 AI에 입력을 해도 될지 하는 염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워낙에 여기저기 어느 사이트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다 올려도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좀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임 박사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 질문 주신 사항 보면 그 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아마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이슈가 있을 거고 또 이제 기업분들이나 이런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밀 정보라든지 이렇게 대외비로 이렇게 나가선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인공지능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또 이제 챗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에 또 이제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챗GPT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그 이용자가 그 입력하는 거를 이제 학습해서 이제 바로 쓰지는 않는다라고는 일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챗GPT가 이제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제 추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답을 더 좋은 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이용자가 입력했던 부분들을 학습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또 보는 그 견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챗GPT에 이제 개인정보를 올리는 거는 이제 더더욱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그런 준수사항들을 과연 거기다 올려가지고 보관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키는 거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내가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용자한테 분명히 동의를 받았을 때는 만약에 그런 인공지능에 그 데이터를 올리고 그걸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이제 법적 의무 사항들을 이제 좀 준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에 올리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이사장님 혹시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강의 때 그 챗GPT 그 기업에서 이제 밝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대화 내용을 이제 챗GPT 회사에서 서버에 저장하고 학습에 이용을 이제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그렇다고 챗GPT를 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챗GPT를 좀 유용하게 쓰려면은 내 정보들을 올려가지고 회사에 이제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회사 자료를 올려야 돼요. 올려가지고 요약해줘, 분석해줘, 추론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쓰지 말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 챗GPT 설정 중에 임시 채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설정을 키면은 이제 그 학습하거나 기록하지가 않아요. 기록에 남지 않아요.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 설정에서 또 이제 그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음 이런 선택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걸 또 누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 내용이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챗GPT 말고 또 다른 이제 LLM 요즘에 또 가장 또 쌍벽을 이루는 LLM이 이제 클로드라고 있어요. 클로드. 제가 클로드 광고하는 건 아닌데 네, 클로드의 회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저장하거나 학습에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또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불안하면 챗GPT보다는 클로드를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해서 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스스로 사용자 스스로 이제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인터넷 환경과 분리된 LLM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인터넷 환경과 차단이 돼서 아무리 써도 이제 넘어가지 않는 자료가 이제 그런 LLM을 아마 이제 AI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용 또는 공공기관용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런 LLM을 뭐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그 강원특별자치도청의 홍건호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AI에 의한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있어 잘못된 사실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비윤리적인 답변에 대해 거를 수 있는 방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윤리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이 개발되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개발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그 인공지능 윤리에 관해서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에는 인공지능 그 윤리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신뢰성, 안정성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또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AI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런 편향, 편견 이러한 이제 불완전한 데이터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죠? 걸러내서 좀 공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지 이제 올바른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걸러내는 거를 기술적으로 이게 자동화해서 AI로 걸러내면 참 좋겠는데 이 기술이 아직은 완벽한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그리고 기술, 정책 이걸 다 써야 됩니다. 지금 하나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기술적인 이러한 이제 자동화, 필터링을 AI의 그 컨텐츠 학습용 데이터들의 이러한 편향, 편견, 혐오, 차별, 뭐 음란물, 욕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이러한 이제 기술도 개발을 기업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내놓는 결과물이 완벽하지가 못하다. 편향도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다. 불완전하다. 이런 거를 인식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그런 과정을 또 기업들이나 또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학습용 데이터를 걸러낼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고 걸러내야 되는지, 걸러내는 과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라벨링 한다고 해서 사람이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단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작업을 해야 되는지. 요즘은 이제 기업들이 대행해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필터링, 라벨링을.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걸러내는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이제 걸러냈어. 그러면 이제 AI가 이제 결과물을 내놨겠죠. 그럼 결과물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거를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들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도 해놨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키스디라고 하는 이제 과학기부 산하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네요.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개발 안내서라는 거를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AI 서비스나 모델을 개발할 때,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떻게 초기 개발 기획 단계부터
네, 디자인, 서비스, 출시, 관리까지 어떤 것들을 체크해서 신경 써서 개발을 해야지 올바르게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발서들이 지금 키스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검증하고 또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3자가 검증하는 것도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이제 AI 모델이나 서비스나 제품들이 진짜 올바르게 잘 개발이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제3자가 이제 검증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나 이제 또 저희 같은 민간에서 이거 할 일인데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고 좀 체계가 잡혀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번에도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을 기술로서 또 예방하기도 하지만 결국 기술을 만드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기술을 만드냐에 따라 또 다른 여러 그 결과물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다행히도 국가에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다니까요. 아직은 뭐 미흡한 단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게 그 뭐 기술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교육 이런 부분뿐 아니라 법적인 규제로서도 좀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임 박사님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 규제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또 키스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키스티에서 또 인공지능 윤리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또 만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또 우리가 규제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을 또 이제 식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윤리 그 영향 평가가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내가 이것을 잘못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공정성과 그 다음에 안전성과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해서 그 다음에 잘 지켜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뭐 편견적인 대답을 내놓던지 아니면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얼마만큼 그 잘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신고나 이런 체계들을 잘 갖춰서 오는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것들을 수정해 나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학습 단계에서 만약에 이제 잘못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학습해서 나온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학습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데이터만 빼서 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처음부터 설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특정 그 데이터만 이렇게 지워서 하는 그런 기술들도 좀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규제적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도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규제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관점, 그다음에 윤리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이 종합돼서 그 소비자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또 만들어 나가고 이거를 관리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발표 중에도 정제된 데이터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을 지금은 이제 인간이 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는데,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또 기술의 발전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그 임 박사님 그 발표 중에서 이제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의 동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 유럽이나 미국, 뭐 중국 그 상황에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의 현황은 어떠한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 때는 시간이 좀 제약적이라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유럽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유럽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한 인공지능 법을 굉장히 서둘러서 물론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었지만 빠르게 이렇게 인공지능 법을 이제 발표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유럽 그 지역 내에서 그 탁월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이 없었던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잘 규제하고 막을 것인가,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잘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또 강한 인공지능 법을 만들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막기 위해서 뭐 디지털 시장법이라든지 이런 DSA, 뭐 DMA 이런 법까지 이제 만들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또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을 펼치고 있고 또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장 내에서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유럽과 같은 접근이 막연히 옳다라고만은 볼 수도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규제를 가져가다가 우리 자국 기업에게 오히려 더 역페널티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적인 그런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계의 목소리도 좀 더 많이 들으면서 규제 방향을 좀 설정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되게 독특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좀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여기에도 어찌 보면 자본의 논리가 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독점적인 그런 엔진들이 있고, 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 대부분 구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자국의 포털이 존재하고 있어서 또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아까 이제 표에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다 위쪽에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제 좀 아래쪽에 점이 찍혀 있던데, 또 그게 우리 것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유럽은 지금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가이아엑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독점적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이런 규제법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자국 보호를 위한 규제인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러한 그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윤리 분야에서는 우리의 현황이 어떨까요? 유럽이나 뭐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준비하고 있고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5년 전에 저희 협회를 창립하고 2019년 3월에 이제 명함을 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만나 뵙는 분들한테 명함을 이렇게 싹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단체예요? 이게 뭐 하는 단체예요? 이게 인공지윤리협회 이렇게 이제 써 있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명함을 드리면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이제 좋은 일 하시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아시더라고요.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AI 윤리가 우리 사회에 그래도 많이 좀 확산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제가 또 그때 정부의 상황을 봤을 때 좀 많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랐어요. AI 윤리에 대한. 그래서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과기부가 2020년도에 이제 11월에 국가인공지윤리 기준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통위, 뭐 금융위, 그리고 한국인권위, 뭐 교육부, 뭐 모든 거의 부처들이 다 AI 윤리 가이드라인들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AI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AI 윤리가.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AI 기술이 지금 기술이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AI 기술은요 이제 기본이 될 거예요. 이제 기본. 그러니까 AI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연구와 개발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픈 소스로 이제 AI 모델들이 이제 다 오픈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몇 군데의 이제 기업들은 자기의 이제 모델을 오픈 안 하지만 뭐 메타의 라마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오픈 소스로 오픈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오픈 소스 기술들 갖고 나만의 이제 각국 기업들이 자기 자신만의 이제 AI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기술은 이제 기본이 되는데 문제는 AI 윤리까지 아울러서 잘 적용시키고 잘 노력하는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 시민들에게 더 신뢰를 얻어서 더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선진국들을 아까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유럽, 미국 왜 이렇게 AI 법을 만들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AI 기술은 기본이다. AI 윤리까지, AI 신뢰성까지, AI 안전성까지 확보를 해야 진정한 이제 AI 리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이제 어필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AI 윤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갈 건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잘하고 있지만 이제 법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 기본법을 그렇다고 AI 법을 이제 규제하는 법을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와 산업진흥이 조화롭게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스탠스가 다릅니다.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유럽과 미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또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잘 따가지고 우리나라 자국의 AI 기술도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정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부 AI 문제점들 최근에 나오는 뭐 딥페이크 범죄라든지 저작권 침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는 법들도 만들어서 AI 생태계를 조성을 이제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더 안심하고 또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AI 기업을 운영할 때 훨씬 더 이제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AI 기본법이 이러한 이제 목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좀 국회에서 좀 너무 사실 이거는 이제 양당이 싸울 일이 아닌데 좀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중간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의 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적인 규제를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면 또 유럽은 또 이제 자국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규제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양쪽의 입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양쪽과 다른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 미국과 유럽을 하나의 그 선례로서 보면서 우리만의 그 적합한 그런 알맞은 규정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법이나 규제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윤리적인 그런 대책 같은 경우는 애자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항상 그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 이제 법이나 윤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하면서 좀 미래를 좀 예상하고 이렇게
현재로 미래를 가지고 와서 재구성해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방식의 관점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그 발표 중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 6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우리에게도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김현미 선생님께서 최근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시끄러운데 이와 관련 AI 윤리와 관련한 국내법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럼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법적인 측면 두 분께 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네, 그럼 법적인 측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말 딥페이크 문제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딥페이크라는 그 기술 자체가 솔직히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 기술을 이제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이제 뭐 영화라든지 영상 산업에 좀 혁신을 불러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저희 예전에 이런 서비스들도 있었는데 그 고인분들과 이제 유족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치유를 얻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되게 긍정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음란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기업 차원에서도 이게 기술적으로 이 딥페이크 문제들을 좀 접근을 하고 이제 대응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딥페이크 콘텐츠를 이제 추적하고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이제 표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가 있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할 때 이용자가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는 법률에 이제 반영을 하면서 그 딥페이크를 만드는 그 제작자가 준수해야 되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이제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워터마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영상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식별 데이터의 그 출처라든지 진위를 증명하기 위한 이런 암호화 뭐 이런 방법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활용되면서 뭐 규제와 규제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으로서 이제 딥페이크를 이제 대응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이제 국내법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규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작년 12월에 그 공직선거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그 행위를 이제 금지를 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 중이 아닐 때 이제 그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가상의 영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알기 쉽게 이제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그 선거 관련 법에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그 이사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2020년 그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서 관련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됐던 내용은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반포하거나 판매할 때 이제 처벌하는 이제 규정이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미수범도 이제 처벌하는 이제 강한 처벌법이긴 한데 개인 소장 목적으로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그런 이런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규제 공백이 지금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근데 이제 마침 어제 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그 소위원회에서 이 딥페이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 범죄물을 이제 소지하거나 이제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거나 이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또 제작 같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이제 개정하는 내용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규제 공백들이 조금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에서 잘 이렇게 처리가 돼서 하루빨리 이제 법이 개정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해결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네. 이 딥페이크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AI 윤리 문제의 이제 하나의 이제 큰 문제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 방법,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방법, 정책적 방법. 그래서 지금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제할 부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범죄니까, 성범죄니까 범죄적인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규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워터마크 같은 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부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이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컨텐츠가 이제 나왔을 때 이게를 이제 돌려보면 AI로 만들었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딥페이크 이 텔레그램방 성범죄도 그렇고 그 이전에 계속 일어났던 범죄들도 그러면 이제 통계를 내보면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서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가해자도 대부분 10대, 20대예요. 예,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도 대부분 10대, 20대. 근데 가해자도 10대, 20대예요, 대부분. 예. 그래서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정말 이 어린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정말 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해서 저질렀을까?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런 물론 이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에 죄의식 없이 장난삼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범죄 행위가 된 경우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게 이 행위가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고 또 어떠한 성인 동영상에다 일반인이나 연예인 얼굴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범죄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을 한다면, 청소년 청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처벌받는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행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법을 강화해서 처벌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나 이런 사기 범죄나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확산해주면, 그러면 그런 교육을 통해 이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범죄 행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교육이 지금 이제 이 AI 윤리 교육이 사실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AI 그 교육을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초중고에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런 교재라든지 또 어떤 강사진이라든지 어떤 이제 교사라든지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 AI 윤리 교육이 기존의 인공지능 교육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윤리 일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AI 윤리 이 교육이 파트가 하나로 좀 독립돼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좀 개설이 돼서 이렇게 초중고 학생들 또 대학생, 대학원생들까지도 필수 교육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딥페이크의 문제들을 알고 인식을 하고 학생들이, 아이들이 조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오영은 박사가 나와서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또 이제 야동에 빠진 중독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몰랐다고. 네, 이게 나쁜 건지 몰랐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건지를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아이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또 최근에는 또 학교 폭력을 딥페이크를 가지고서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 악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그것이 범죄인지 모르고 잘못된 건지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딥페이크의 해결 방안으로서 교육과 기술, 정책 이 세 가지가 또 다 삼박자가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한 2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발표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처음에 드린다고 했었는데 너무 시간을 적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좀 이렇게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곧 또 나올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거는 이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 그 외적인 영역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윤리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도 이제 윤리가 실패했던 원인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윤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실장돼서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는 아까 전에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이 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저도 있다고 공감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규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사장님. 네, 지금 인공지능 시대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굉장히 지금 수준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공지능을 과신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든 인간 인류 스스로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기술이 될지 나쁜 기술이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주체가 또 인공지능이 윤리 문제는요 한 사람이 한 기업이 한 정부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 모든 기업 모든 또 민간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하고 실천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시청해 주신 우리 시민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목소리도 많이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실 임 박사님은 학부에서 법을 전공하시고 그리고서 대학원에서 이제 공학을 전공하셨고 또 윤리학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좀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또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를 또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과 경쟁하려고 만든 건 아니듯이 우리도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어찌 보면 이제 자율성까지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냈을 때 이 존재가 경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다라는 것을 좀 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이 좀 초과해서 그래서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도 저희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네,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알고 계시죠? 어떤 부탁인지. 네, 방송 후에 또 송출되는 그 QR코드 가지고서 여러분들 설문에 임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니 코로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